네, 안녕하십니까. YTN 해설위원 맡고 있는 김희준입니다. 위원장님 모두 발언 통해서 이 국민 통합과 또 헌법 수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먼저 이 질문으로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헌법재판소 1호 헌법 연구관을 지내셨고 이후 경실련 사무총장으로 또 진보적인 시민운동가로 주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이후 뉴라이트에 또 참여를 하셨고 이명박 정부 법제처장을 지내신 바 있습니다. 그러다 지난해 대선 때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약하시다 이제 현 정부 첫 그 국민통합위원장에까지 이르셨는데요. 이 모든 족적이 헌법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고 말씀은 하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모두 또 비난받는 상황도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좀 외로운 통합의 중재자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위원장님께서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어떻게 규정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보고 진보와 보수 사이를 왔다 갔다 했다 하면서 배신자 프레임까지 들이대는 걸 봤습니다. 저는 제가 사회활동을 하고 또 쭉 공직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시민운동을 하면서 오로지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헌법이었습니다. 헌법의 정신은 헌법적 가치였습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헌법의 한 축, 또 기본권 보장과 적법 절차라는 또 한 축, 이거에 의해서 달성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보장이라는 이 헌법적 구조에 의한 헌법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진보, 보수 이런 데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목표를 했고 제가 규율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헌법 정신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를 보수 쪽에서는 저보고 유장보수라고 하고 진보 쪽에서는 뭐 수 꼴통이라고까지 하는 비판도 들어왔습니다. 저는 거기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로지 헌법의 정신이었습니다. 저는 어떤 정부라도 헌법의 원칙에 어긋났을 때는 그 정부 출범 초기부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검색을 해보시면 알 것입니다. 윤석열 초기에도 헌법 정신을 어긋난 것은 그때부터 바로 저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보수 정신을 대변한다는 이 정부가 그 정부를 끌어가는 그 대통령이 헌법의 정신을 배반했기 때문에 저는 그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그걸 주장을 했고 전원일치의 파면이 당연히 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헌법 정신을 하나하나 제가 조목조목 하면서 언론과의 인터뷰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느 정부든 어느 누구든 헌법의 정신, 헌법의 가치를 배신하게 되면 저는 똑같은 길을 따르려고 합니다. 굳이 저를 말씀드리자면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저는 헌법주의자입니다. 헌법적 자유주의자입니다. 그렇게 제 얘기를 어떤 입장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그 국민통합위원회 자체에 대한 좀 질문을 좀 드려보겠는데요. 이 역대 정부를 돌아보면 국민 대통합을 강조하는 그런 위원회들이 계속 설치가 돼 왔습니다. MB 정부 때는 사회통합위원회, 또 박근혜 정부 때는 국민대통합위원회란 이름으로 활동을 했었고요. 지난 정부에 이어서 이제 국민통합위원회까지 이르렀는데 그만큼 이제 통합이 최우선 과제였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실질적 성과는 있었냐 이런 의문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사실상 그 정치적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다라고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최근에 광폭 행보를 통해서 이런 통합의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하겠는데 이 통합위원회가 어떤 정책 집행이나 의견 기구가 아니라는 그런 한계점은 분명한 것 같거든요. 이에 대한 어떤 대응 방안, 보관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국민통합위원회는 집행기관이 아닙니다. 하나의 자문기관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각 부처에 어떤 문제점이 있으면 통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견을 보내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국민대통합위원회, 사유통합위원회 등등 이름으로 활동을 해왔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국민통합위원회가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사회의 통합이 아까도 말씀드린 기조 제가 발제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치 갈등, 정치적 어떤 그 확증 편향에 의한 그 편가르기에 의한 이런 이 정치적 어떤 그 분열상을 극복하지 않고 다른 통합을 외쳐봤자 큰 효과가 없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취임하자마자 우리 사회의 각계각층, 또 정치권 인사들과도 접촉을 했고 종교 지도자들도 일일이 찾아뵙고 통합에 대한 조언과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희생자들도 찾아가서 그들과 함께 눈물과 한숨도 지어보았습니다. 이런 노력이 정치권의 협조와 같이 가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다 통합 찾아가서 얘기할 때는 다 강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인 국가 목표다. 가치가 되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마는 실제 상에서는 나몰라라 합니다. 그리고 입버릇처럼 통합은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외치는 자들이야말로 통합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고까지 그런 허탈감까지 갖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민통합위원회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5억입니다. 이거 뭐 어느 부처의 짜투리 예산도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와가지고 이게 너무 적길래 한 35억 뭐 이 정도는 늘려야 할 필요가 있어서 34억을 증액해서 사회적 대화기구를 만들고 또 초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통합에 관한 어떤 문학적인 작품을 통해서 이런 그 100일장 대회를 열고 등등해서 다 일일이 짜가지고 올렸어요. 34억 증액하는 걸로. 누구든 다 공감을 해요. 정부에서 다 올리고 마지막까지 다 해주기로 했는데 국회에서 전액 삭감됐어요. 제가 국회의장도 만나서 우리 예산이 이러니까 좀 협조해 주십시오. 당연히 해주겠다고. 그 예산안 통과되기 이틀 전에 예결위원장한테 직접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전화로. 우리 예산이 이렇게 적고 하니까 이런 꼭 필요합니다. 이거 다 대통령까지 보고된 겁니다. 사회적 대화기구 창설은. 해 주십시오. 걱정 말라고. 통과된 안을 보니까 전액 삭감이에요. 그러면서 그 예결위원장은 쪽지 예산을 통해서 지역구에 34억을 챙겨갔더라고요. 언론 보니까. 나중에 보도된 걸 보고는 참 허탈감에 빠졌어요. 그 예결위원장이 이번에 원내대표 되신 한병도 의원 아닌가요? 뭐 그렇다는 걸로 아는데 저는 뭐 그거 신경 안 씁니다. 뭐 그거 하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위원장님 말씀은 본인의 국민통합위원회를 위해서 그 증액을 요청한 35억이 그게 그대로 한병도 의원의 그쪽 지역구로 갔다는 그런 말씀을 지금 글쎄요. 하신 건가요? 어쨌든 34억인데 우리가 34억을 증액 요청해서 다 합의까지 됐는데 전액 그 삭감이 되고 34억을 예결위원장이 자기 지역구 예산으로 챙겨간 것만은 팩트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만약 그 사실이 그렇다면 또 얘기를 좀 더 듣고 해봐야 제가 될 이 것 같은데. 문제를 정청래 대표를 찾아가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때 공개적으로는 안 하고 비공개 회의 때 이 얘기부터 꺼냈어요. 이게 도대체 있을 수 있느냐. 사실 그냥 정 대표 말씀 그 나한테 얘기했다면 바로 해줬는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요. 뭐 그런 게 이제 하나의 예입니다. 이게 많아요. 이게.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말씀하신 걸 한겨레 신문 정치부장을 지내고 지금 한겨레에서 사설을 쓰고 있는 황준범 위원이 이어서 좀 더 질문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이제 위원장님 한병도 네, 저 한겨레 논설위원 황준범입니다. 네. 그 지금 저는 뭐 한병도 여기서 제가 이름은 안 꺼냈어요. 실명이 많이 나와서 좀 그런데 하여튼 그 여당 신임 원내대표한테 또 기자들이 열심히 또 사정을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래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잠시 이게 이제 국민통합위원회라는 기구 그리고 위원장님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이해하는 측면에서 좀 더 그냥 보태고 나머지 구체적인 거 설명은 좀 나중에 또 하실 기회가 있을 것 같고요. 뭐냐면 지금처럼 뭐 예산 문제로 어려움이 있는 걸 비롯해서 또 여러 가지 그 국민 통합과 관련된 정부 차원의 또 정치권에서의 정책이나 인사 이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이런 거 관련해서 사실은 결국은 이제 대통령의 메시지와 행보로 이어지는 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 말고 또는 언론의 공식 인터뷰 말고 대통령과 좀 이렇게 공적, 사적으로 어떤 의견을 서로 좀 나누실 또 그래서 조언도 하시고 하실 그런 기회가 있으신지 좀 뭐 짤막히만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임명된 지가 오래 안 됐기 때문에 그때 임명장을 받고 국민통합에 관련해서 대통령과 여러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통합을 위한 행보를 할 때 일일이 대통령실과 또 청와대하고 상의하거나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해서 했고 그것이 언론에 보도되고 거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다 이해하시리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어느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국민 통합 차원에서 또 이 정부가 처음에 잘 나갈 때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그걸로 했을 때도 저는 대통령과 직접 서신을 통해서 제가 제 입장을 표명하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표명하셨다는 점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좀 더 공적으로 업무 보고를 하거나 또는 비공개로 대통령을 뵙고 민심 동향과 또 이렇게 나가야 한다는 건의사항을 가감없이 전달하려고 합니다. 네. 추가로 궁금해서요. 지금 서신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대통령하고 혹시 뭐 어떤 내용으로 주고받으셨는지 좀 조금 더 보충해 주실 수 글쎄요, 있습니까? 그거 내용. 여기서 제가 그 서신에 관련해서는 글쎄요, 저는 제가 언론에서 국가가 나가야 할 방향 또 현 정부가 또 대통령이 이러이러한 점에서는 이렇게 나가야 한다고 전면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여러 반응이 있었다고 하고 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어떤 곡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이제 직접 대통령께 친전으로 제가 써가지고 제 뜻을 밝혔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다만 제가 언론에서 주장했던 그런 방향으로 큰 틀에서 멀리 보고 나가야 한다는 점만은 제가 강하게 강조를 했다는 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양해해 주시죠. 언젠가 기회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어쨌든 늘 언제든지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는 걸 지금 강조하신 것 같고요. 지금 계속 우리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려고 하시는 게 많기 때문에 중요한 또 현안이 있는데 오늘 지금 이 시간쯤 되면 아마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아마 또 계속 진행되고 속행되고 그러고 있을 것 같은데 위원장님도 오늘 얘기해 주시고 벌써 재작년이죠. 12.3 비상계엄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혼란도 있고 한데 또 이 관련해서 아마 우리 김혜경 정치부장께서 좀 질문해 주시죠. 네, 한국일보 정치부장을 맡고 있는 김혜경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기조연설을 통해서 내란 세력에 대한 철저한 단죄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현 정부에서도 3대 특검이 출범을 했고 활동이 어느 정도 일단락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출범 당시의 기대에 비해서 좀 성과가 미흡하다라는 지적도 있었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2차 종합특검을 추진하겠다라고 공언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15일 그 본회의에서도 그 특검 법안을 처리할 그 방침인데요. 그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단죄, 사법적 단죄의 종결 지점이 어디인지 좀 궁금하고요. 그런 종결 지점에 대한 사회적 공감 속에서 그 향후 국민 통합의 로드맵은 어떻게 그려야 할지 좀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예, 좀 민감한 문제입니다만은 이게 헌법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고 국민 통합에 있어서의 중요한 하나의 모멘트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난번에도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내란 세력에 대한 단죄는 반드시 필요하고 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란 세력의 단죄는 3특검에 의해서 파헤칠 만큼 파헤쳤고 또 거기서 좀 미흡했던 것은 국가수사본부로 지금 이관해서 거기서 수사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2차 종합특검이라고 합니까? 다시 특검을 해서 또다시 특검 정국으로 갈 필요는 있는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들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갔다가는 자칫 잘못하면은 정치 보복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내란 세력 단죄와 이어지는 정치 보복 사이의 선이 애매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후보 시절 또 후보 전 시절에 저하고도 사적으로 얘기를 할 때도 정치 보복은 내 대해서 기회가 주어지면 끊겠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2차 종합특검은 자제를 하는 게 좋다. 거두어 들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한테 제가 어느 편을 드는 건 아닙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욕과 지죄, 하환불사. 죄를 씌우려고 마음먹으면 증거는 있는 법이다. 어느 누구도 무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파헤치기 시작하면 어디가 어딘지 그런 식으로 지금 이 특검이 아마 하게 되면 170, 80일까지 끊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특검 전국으로 가는 것이 과연 국민 통합을 위해서, 화합을 위해서, 포용을 위해서 과연 필요한 것인지. 국수본에서도 인지사건으로도 내란에 관한 중요한 점이 빠졌으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2차 종합특검은 안 하는 게 좋겠다. 제 소신입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쭉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 통합의 로드맵, 가진 자, 힘이 있는 자가 아량을 보이고 포용력을 발휘하고 할 때 통합의 길이 트여지지 않습니까? 트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원장님, 법원행정처에서도 지금 위원장님이 하신 말씀과 비슷한 취지의 2차 종합특검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밝혔는데 그게 지금 대한민국 법조계의 어떤 정통적인 또 전반적인 흐름이라고 그런 입장이나 그런 여론이라고 봐도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제가 듣거나 상의하고 그런 적은 없어요. 다만 저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서 통합을 위하고 또 법조인의 양심으로서 그리고 진정으로 이 국민적 어떤 화합을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 법원행정처에서 이런 의견을 발표했다면 나름대로 고민이 있을 거고 저는 거기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희준 의원님 또 질문 있으시죠? 예. 네네.
위원장님께서는 그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내란 전담 재판부법에 대해서 이미 위헌 예. 소지를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관련법이 이미 시행에 들어갔고 서울중앙지법이 어제부터 후속 논의에 예. 또 착수를 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국민의힘은 이 헌법소원 청구를 예고한 상황인데 위원장님께서는 여전히 우려스럽게 보시는지, 그런데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라면 향후 그 재판부 구성 같은 그런 후속 논의에서 어떤 부분이 반드시 담보돼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 네.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에 관련해서 제가 정청래 대표를 면담했을 때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안 하는 게 좋겠다. 그렇지만 할 경우에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라고 하면서 몇 가지 유연성을 제거할 수 있는 그 얘기를 했습니다. 추천자가 전담 재판부를 추천하는 주체가 법원이 되어야 하고 또 반드시 대법관 회의의 의결을 거쳐서 대법원장이 임명해야 한다. 이런 점을 주장했습니다만 이걸 다 보완을 했습니다. 보완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내란 전담 재판부 법 관련 그 부분에 관해서는 유연성은 제거되었다고 봅니다. 다만 좀 더 깊게 이제 헌법 철학적인 차원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사후에 재판부를 만들어서 처단하는 것이 과연 헌법적 정의에 합치되느냐 이런 철학적인 논의는 남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적어도 현행 헌법상 유연성은 제거되어 있고 다만 법관회의에서 어떻게 그 전담 재판부의 법관을 임명하느냐는 좀 더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유연성이 제거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여당이 추진하는 또 하나의 그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좀 짚고 예.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이 예. 법 왜곡죄가 문명국에 수출하면서 강하게 반대 의견 또 피력하시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민주당은 이 법 왜곡죄를 지금 위원장님께서 반대 의견을 나타내신 2차 특검이나 또 통일교 특검 등과 함께 5대 개혁 입법으로 추진하고 또 정청래 대표 또한 강행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대통령이 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0%다 이런 여당의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인데 위원장직을 걸고라서도 이런 강행 처지를 좀 막을 의지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법 왜곡죄에 대한 제 견해는 지금 우리 저 패널 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문명국의 수치이고 이거야말로 해서는 안 되는 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이 법만은 거두어 드렸으면 간곡히 요청합니다. 그 출발 목적이 은박해난 몇몇 검사, 판사들의 행위에서 비롯됐다 하더라도 전반적으로 크게 봐야 합니다. 특히 법관에 대한 법 왜곡죄는 우리 사법권의 독립을 규정하는 헌법의 큰 틀, 기본 정신에 명백히 반합니다. 그걸 떠나서도 법 왜곡죄라는 이런 죄, 물론 이거는 이제 그 통상 명칭으로 속칭으로 붙인 겁니다만은 이런 법을 발상을 하고 밀어붙인다는 것 자체가 저는 법조인으로서 헌법학자로서 국민 한 사람으로서 납득이 안 갑니다. 이 법만은 거두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